3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말합니다. 미국의 생존수단을 하나의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가 미국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는데 미국이 모든 면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의 의료 물자가 부족하고 국민 생명을 위한 의약품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 같은 나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후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진 나라들은 성장했고 중국의 개방 이후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개방 개혁을 믿고 WTO 체제에 편입시켜 주었으나 결과적으로 중국은 국가가 통제하는 국가자본주의를 만들어버리고 꿀만 빨았던 것인데 중국이라는 나라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태가 벌어지니 트럼프는 그동안의 미중 무역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기존 개념을 폐기하는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계의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 자체를 끝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반적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이제 중국의 세계 공장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중국의 가장 유망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이고 장기적으로는 인도가 그 다음이 될 것이라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전망이었습니다만 이번 사태로 기존의 서플라이 시스템에서 중국이 서서히 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훨씬 빠르고 강한 방법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실행력은 역시 빨랐습니다. 이달 9일 레리 커들러 미 백악관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가 불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일종의 뉴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의 이전 비용 100%를 지원하겠다며 우리의 희망은 보다 많은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렐리팽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 있는 품목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생산 라인을 옮기려는 흐름이 더욱 강해질 것이고 이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더 틀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죠. 그동안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은 지속된 스탠스였습니다만 최근 사태가 터지며 미 제조업의 중국 철수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이전과 비교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자국이 공격을 받고 위험에 처했을 때 모든 수단을 강구한 대응으로 위험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때 반대편과 휩쓸리는 측은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 이어 일본 역시 공교롭게 같은 9일에 경제산업성은 총액 108조엔의 현 사태 관련 경제 원조 계획을 발표하며 일본의 서플라이 체인 개혁을 위해 2,435억엔의 자금을 할당했습니다. 최근 사태로 중국에서 부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재발 방지를 위해 공급망 다원화를 위해 2,200억엔을 일본 제조업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옮길 때 지원하고 나머지를 중국에서 동남아 등으로 이전하는 데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미국과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이유가 다르다며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정치적 동기이고 일본은 생산 라인의 다원화라는 경제적 이유가 크다고 평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근의 사태 이후 미국, 일본 모두 중국을 더는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할 협력의 동반자로 보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즉, 중국은 앞으로 더 발전해도 미국, 일본과 같은 부류의 자본주의 국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미국, 일본뿐이 아닙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도 지난 6일 의료기기 부분에서 자금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생필품을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엄청난 곤란을 경험한 국가들로서는 대책 마련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영국 정보당국은 중국이 최근 사태를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체제를 수호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보리스 존슨 내각은 중국에 대해 현실적 시각을 가지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과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주요 기업 인수 제한이나 대학 연구에 중국 유학생 제한 등을 제시했고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5G의 화웨이 장비 사용을 허용했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화웨이가 단순히 우리 경제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인프라 구축에 참여토록 했다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구축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을 재검토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지금은 사태에 대응하기에 바쁘지만 사태가 다 끝나면 응징이 있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장기간 중국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매진했으나 사태가 종식되면 영국의 대중국 관계 역시 상당히 바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중국은 미국에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자 인도의 변호사협회도 중국을 상대로 2조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호주의 모리슨 총리는 중국에서 전염병을 옮기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WHO와 UN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중국인들은 현재 세계 각국이 중국을 비난하는 상황을 의화단 사건 당시 8개국 연합군에 비유하며 억울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화단 사건이 일어난 1900년 경자년 흰 쥐의 해는 중국이 서방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한 치욕의 해입니다. 의화권을 익히면 금강불괴, 도건불침에 몸이 되어 총을 맞아도 문제가 없다는 이 권법 집단은 처음에는 반청복명 계통의 비밀 결사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나 지도층이 청나라 황족에게 포섭되면서 친청 방향으로 선회했고 반기독교적 운동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부청멸양,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멸하자 라는 구호를 앞세운 반외세 운동이 된 후 베이징에까지 입성하여 외국 공사관들을 습격했습니다. 이 당시는 서구 열강들끼리도 경쟁 대립 구도가 있었는데 의화단에 의해 자신들의 이권이 침탈당하고 자국민이 학살당하자 8개국이 연합군을 조직했고 결국 의화단과 의화단을 지원했던 청은 패배했고 우리에게는 베이징 의정서로 알려진 신축조약을 체결하고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8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로 같은 공산국가인 러시아만 빼고 현재 중국에 이를 갈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8개국 연합군에게 다구리를 맞았던 경자년은 항상 중국이 폭망한 사건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그 이전의 경자년은 설명이 필요 없을 듯한 아편전쟁이 일어난 1840년입니다. 일개 오랑캐들에게 패배한 아편전쟁으로 중화사상이 여지없이 깨진 중국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고 난징조약 체결로 홍콩이 할양되고 서양 열강의 중국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해가 1840년 경자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00년 의화단 사건을 거쳐 바로 직전인 1960년 경자년에 중국은 대약진 운동의 시작으로 제4의 운동을 벌였습니다. 농업에 해로운 4가지 모기, 파리, 쥐 그리고 참새를 제거하자는 운동이었는데 모택동이 농촌의 현지 지도를 나갔다가 지나가던 참새를 보고는 검지로 가리키며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참새가 멸종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참고로 중국인들이 참새를 잡았던 방법은 총이나 새총 이런 게 아니고 역시 중국만의 전매 특허 치트키, 인해전술, 특정한 날을 정해 참새가 앉을 만한 곳에 사람을 풀어놓고 계속 시끄럽게 방해해서 참새들이 착륙을 못하고 탈진할 때까지 날다가 추락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병크 끝에 창궐한 메뚜기 떼가 중국 전역을 초토화해서 3년 대기근이 발생하게 되고 5천만 명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3천만 명이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자 공산당 지도부는 모택동에게 참새전쟁을 계속할지 모르니 모택동 주석은 다시 다음과 같이 규시하였다고 합니다. 수월러 그리고 결국 중국 공산당은 소련에 빌어 참새 20만 마리를 다시 수입했는데 1인이나 극소수의 권력자들이 철저하게 상명 하복으로 운영되는 독재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위험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만 현대 독재 국가나 꼭 국가가 아니더라도 독재화된 조직에서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수많은 병크들이 발생하고 있겠죠. 그리고 60년이 지난 2020년 경자년에 중국에서 발현된 사태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의화단 사건 당시에 8개국은 가뿐히 넘을 숫자의 나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내부에서도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60년마다 돌아오는 경자년에 중국이 큰 혼란을 겪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짜맞춘 이야기겠지만 각자의 경자년마다 중국의 비극적인 사태가 터지기 전 60년의 기간 동안 그 원인들이 축적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역사로 알고 있습니다. 청나라 말기 왕조가 부정부패와 연속된 병크를 터뜨리지 않았다면 아편전쟁의 패배도 없었을 것이고 그 후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수습하고 외세에 잘 대응을 했다면 의화단 사건도 없었을 것이며 일제 만신창이가 되었다가 다행히 연합국에 끼기까지 했는데 또 공산화가 되어서 참새나 잡아 죽이다가 대기근이 발생한 것이죠. 지금 사태 발생의 기원뿐만 아니라 세계로 확산된 원인도 중국 내부에 있을 것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숫자가 엄청 줄었다고 또 홍보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2020년 경자년 사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왕정자산관리공사 이코노믹스는 현재 2억 500명의 근로자가 실업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500만 명, 중소기업이 2천만 명을 해고했으며 서비스 분야에서 1억 8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업무 복귀를 강조해도 외국으로부터의 주문이 없으니 조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곧바로 실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기업주의 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1, 4분기에 46만 개의 기업이 도산했고
성장했고 그 절반은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수억에 달하는 가구가 자가격리 상태였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니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고 신용카드 대출에 의존하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900년 의어단 사건이 일어날 당시처럼 중국 내부의 상태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라는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들 전 세계를 적으로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탈중국 이후에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단순히 중국에 있는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이제까지 전 세계를 기반으로 가장 최적의 장소에 생산 거점을 두어온 방식은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에 입각한 상호 호혜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중국과 같은 이른바 국가자본주의 체계에게 철저히 이용당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고 탈중국, 동남아, 인도라는 도식도 깨어지고 처음부터 새롭게 글로벌 공급망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기업들도 효율성 대신 중복을 도입하고 수익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공급의 안정성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분석을 합니다. 이제 하나로 집중된 센터 시스템이 아니라 세계를 권역별로 나눈 제조와 물류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고려하는데 예를 들어 기존에는 원가의 절감을 위해 삼성이나 폭스콘처럼 수십만 명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베트남, 지방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내는 전략이었다면 이 사태 이후에는 제조 고점은 다소 원가면에서 떨어지더라도 정치, 사회적 안정성, 주요 시장국과의 지정학적 관계를 더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일반적이라면 미주, 유럽 시장으로의 접근성과 안정성이 보장된 지역에 복수의 제조 고점을 분산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짓이 중국을 쏙 빼어 닮은 베트남도 좋은 조건은 아닐 것이고 공급 다변화는 고마운 아베 총리 덕분에 우리 기업들은 작년부터 많이 연습한 것도 있네요. 어쨌든 세계는 보건적 이슈를 넘어 향후 정치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혼란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 시대가 다 오고 나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그려왔듯이 이런 혼란을 또 한 번 딛고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기업 가치가 한 달 만에 2조 원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이 폭락해 기업 가치가 2조 원도 채 되지 않았던 삼성중공업은 현재 기업 가치가 4조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삼성중공업이 최근 유럽 지역 선주와 2조 8천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초대형 선박블록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주는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인 아틱 LNG2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틱 LNG2는 러시아 시베리아 기단반도에 있는 가스전 이름으로 러시아가 2025년까지 매년 1980만 톤의 LNG를 생산하기 위해 개발 중인 초대형 가스전 프로젝트입니다. 얼음을 깨면서 운항이 가능한 가스 운반선은 삼성중공업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반 LNG선보다 무려 1.5배나 비싸기 때문에 한국에 가져다줄 경제적 효과는 엄청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모더나는 94.5%, 화이자는 90%,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백신의 90%의 예방 효과를 지녔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는 자신들이 개발한 백신의 스푸트니크 V의 면역 효과가 95% 이상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스푸트니크 V의 공식 트위터 채널을 인용해 스푸트니크 V의 가격은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 가격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보도했고,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한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대가 공동 개발에 성공한 코로나19 백신의 생산이 시작됐고, 한국 기업 지엘라파는 러시아 국부펀드와 합의를 통해 한국에서 연간 1억 5천만 회분의 러시아 백신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코로스가 수탁 생산을 맡게 될 예정인데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의 세스 버클리 CEO는 민트 인터뷰에서 백신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에 몇 없다. 한국이 그중 하나다 전했고, 러시아 국부펀드의 키릴 드미트리예프 최고 경영자는 러시아 외의 나라에 공급할 백신은 생산을 다른 나라 기업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한국이 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아시아 허브라고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한국을 극찬하고 전반적인 산업에서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의 신북방 정책 덕분입니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아래 북방 경제를 주관하기 위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했고, 러시아와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북방 지역에서 한국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신북방 정책에 큰 관심을 받는 것은 한국은 반도체와 조선, 배터리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산업 기술을 보유한 반면 러시아는 한국에는 없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북방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업과 수산업뿐만 아니라 철도, 전력, 천연가스, 북극 항로, 문화관광, 심지어 보건, 의료 분야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바로 전력과 철도 그리고 천연가스입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지나 유럽을 잇는 횡단철도를 지어 대륙물류를 활성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남북철도가 연결돼 한국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북한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다 15배나 큰 국토를 지니고 일조량이 높고 초당 8.5m에 달하는 풍속을 가진 몽골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풍력 및 태양광 전력망을 구축해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를 하나로 잇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결 사업, 투자의 규제, 아시아의 워렌 버핏이라 불리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이미 이 사업에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 중에 있습니다.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인 러시아에서부터 북한을 지나 한국까지 육상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한국 국민의 친환경 에너지 자원인 천연가스를 획기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시에 미세먼지 문제도 해결 가능하게 만드는 천연가스 프로젝트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영길 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미 북극 항로 개척을 강조하면서 1대1로에는 1도 개념도 추가됐다. 나는 여기에 일선인 슈퍼그리드 구축 사업을 추가하고 싶다. 슈퍼그리드 구축, 가스관 연결, 북극 항로 연계 등 분야가 협력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한중 몽골 슈퍼그리드 구축 사업을 론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했고, 또한 송영길 전 위원장은 진리친 에아야비 총재와 만나 남북철도 연결 등 북한 프로젝트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는데 북미 간 비핵화 문제가 총론적으로 합의되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북한이 에아야비의 비회원국이지만 이사회에서 동의하면 도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신북방 정책을 러시아 보건의료 산업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와 사회복지협력 MOU를 체결했고 분당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이 모스크바에 진출해 병원 설립, 자문과 병원 위탁 운영, 의료인 교육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호텔 내 VVIP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건강검진센터까지 설립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KT는 시베리아 대륙횡단 열차에 원격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세계 3대 철도 운송회사 중 하나인 러시아 레일웨이즈는 KT와 업무 협약을 맺고 열차 안에서 1차 진료가 가능한 모바일 건강검진 솔루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형 ICT 기반의 최첨단 의료 시스템이 러시아에서 극찬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오래전부터 러시아인들은 한국의 의료 기술을 세계 최고로 여겨왔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8년도 외국인 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의료 이용 목적과 현황, 의료 서비스 만족도, 관광 서비스 만족도 등 7개 영역에서 조사를 했는데 러시아인이 90.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일본인이 81.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신북방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북극 항로에도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러시아 북쪽 해안을 따라가는 항로인데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 해빙이 발생하면서 생긴 백길이죠. 아직까지는 1년 중 7월에서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만 경제적 운항이 가능하지만 세계 최고의 쇄빙선 기술력을 갖춘 삼성중공업의 쇄빙 유조선 건조 기술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점점 더 항해 가능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북극 항로가 중요한 이유는 유럽과의 교역 거리를 무려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려면 현재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리가 무려 21,000km에 달합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하게 되면 거리는 절반 수준인 12,700km, 운항시간으로 따지면 50일 걸릴 거리를 38일로 줄이는 것이죠. 시간과 연료비를 동시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 간의 무역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코라시아 포럼 축사에서 북극 항로 개발과 프리모스크 항만 건설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통해 멈춰버린 남북 간 교류 협력이 재개되고 러시아 등 북방 경제권 국가들과 연결된다면 대한민국은 대륙으로 뻗어나가 유라시아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다 전했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에서 시작해 한반도를 종단하고 시베리아를 넘어 유럽에 당도하는 꿈은 한국인의 오랜 염원이었다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극동 지역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 번영을 이끌 수 있는 희망의 땅이다. 이 희망이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 역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자라는 동방경제포럼의 슬로건에 맞게 러시아와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한층 본격화할 것이다.